공천작업 막바지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병헌 의원에 이어서 이해찬 의원까지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더민주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의 힘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1야당의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도 흔들리는 국민의당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국민의당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이 지난주에 탈당 선언을 했더군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집 국민의당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이 지난 11일이죠. 금요일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천정배기로 분류되는 김영집 전 위원장은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 연대를 거부하는 안철수 공동대표와 안 대표 개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권 연대를 두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안철수 공동대표의 개파 정치가 있음을 밝힌 건데, 김영집 전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의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그간 대권을 본인으로서는 양보를 했다. 그 다음에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 때 거기서 다시 소외를 당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일종의 그 소수자의식, 자폐의식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그 수도권의 그 예비후보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시절에 야당에서 한두 번씩 경쟁해 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간 그 현역 기득권에 많이 무너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권 연대를 하면 이분들이 다시 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마조차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그분들이 강력히 또 안철수 대표에게 야권 연대를 거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핵심층들이죠. 야권 연대를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분이 심각해지면서 국민의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당 소속 다른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 의원은 국민의당 내에서 기만길개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총선 유랑팀에 내부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당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공동 지도부들이 많은데 공동 지도부들이 우리 내부에서 서로 조정해 가면서 하나된 목소리로 최초의 국민의당의 그 깃발을 들었던 양대 기득권 세력의 그런 기득권 유지의 모습과 다른 실천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유일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권연대 문제 외에도 천정배 공동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분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조정관 광주시당 국민의당 공동위원장의 발언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내용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국민회의가 합당을 하기는 했죠. 합당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뭐 공동대표까지 시켜준 거 아닙니까? 국민회의 대장을. 예. 전정배 의원을. 예. 그런데 국민회의 세가 있고 그 세력의 규모가 있고. 네. 원래 있던 국민의당이 규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예. 근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실은 규모인데, 지지율도 네. 그렇고. 네. 근데 무지하게 그, 1대1의 모든 것을 원하더라고요. 국민회의 쪽에서. 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광주광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위원장도 하겠다. 네. 뭐 공동위원장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무처장도 선관위에다 등록하는 사무처장도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주장을 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종관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천정배 공동대표가 창당한 국민회의와 안철수 공동대표의 국민의당이 기본적으로 세력 규모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과연 안천김으로 대표되는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내일 천정배 공동대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투표의 힘 김종훈이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야권 연대 불가 입장을 오늘 아침에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30일을 앞두고 시행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연대를 해야만 승산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인려 다야구도가 짜인 수도권 5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을과 성북구 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와 수원시부, 용인시정 이렇게 5곳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이 높은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을입니다. 16대부터 내리 3선을 지낸 새누리당 권영세 전 의원과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재격돌합니다. 권 후보가 35.1%, 신 후보가 25.2%로 권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야권 연대가 성사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 후보와 국민의당 김종구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36.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 권 후보와의 박빙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모름 무응답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야권 연대가 이 지역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 을입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권이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효재, 민병욱, 최수영 예비후보가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야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김효재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보겠습니다. 30.4%의 지지율을 보여 25.4%의 지지율을 보인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기동민 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야권 연대가 이뤄질 경우 새누리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뛰어넘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야당 강세로 꼽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인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안성욱 예비후보와는 12.6%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예비후보와는 9.8%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정과 관계없이 오차 범위 이상 앞서는 결과입니다. 야권 연대가 이뤄지더라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어 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곳 모두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새로 생긴 지역구입니다. 경기 수원시무입니다. 수원시무는 여당에 유리한 권선구와 야당에 유리한 영통구의 일부를 쪼개 획정해 여야 어느 곳의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곳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과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전 의원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 후보가 32.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정 후보와는 불과 5.1%포인트 차이로 접전이 예상됩니다. 경기 용인시정 보겠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유동성이 큰 지역으로 새로 영입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후보의 선전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 결과 표 후보가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와 표 후보의 가상 대결 결과 보겠습니다. 불과 2.3%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될 수도권 지역, 예비 후보들의 면면이 바탕이 된 전략적인 전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용퇴 압박을 받던 육선의 이해찬 의원도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전병헌 의원에 이어서 이해찬 의원까지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재열 시사인 기자 그리고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가 오늘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부터 정리한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보겠습니다.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을 내세운 공천으로 논란입니다. 오늘 마지막 현역 의원 컷오프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청양군의 이해찬, 서울 중구의 정호준, 서울 은평구 갑의 이미경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이해찬 의원은 현역 평가에서 상위 50%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하위 50% 의원들을 대상으로 컷오프를 검토하겠다던 방침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대변인은 하위 50% 안에 들지 않아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선거구도 전체를 놓고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기자들과 만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이유가 정무적 판단이라면서 이유를 묻지 말라, 언론에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잣대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지도부에 집중됐습니다. 앞서 컷오프 대상으로 발표된 전병헌, 정청래 전 최고위원도 의원 평가나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였지만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컷오프 됐습니다. 경선을 치르게 된 유승희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컷오프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오영식 전 최고위원, 불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전 대표까지 모두 싹쓸이 된 겁니다. 정청래, 전병헌 의원은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반면에 김종인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현역인 박영선, 우윤근, 변재일 비대위원은 기존 지역구에, 이용섭 비대위원은 충북 청주 청원에 단수 공천됐고 정치 신인인 표창원, 김병관 비대위원은 수도권 지역구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한편 미뤄졌던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도 공천이 완료됐습니다. 김한길 의원 지역구인 서울 광진갑, 김영환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을, 박지원 의원과 주승용 의원 지역구인 전남 목포와 여수에는 모두 원외 후보자들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김관영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는 적합한 후보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전략공천위원회는 정무적 판단으로 컷오프된 의원들의 대안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곤 전략공천위원장은 경쟁력이 높았던 정청래, 전병헌 의원 등의 지역구를 논의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체 구도를 보고 판단했다는 비대위의 결정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천 결과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도 줄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SNS에 항의성 탈당 인증샷이 오른 데 이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더드림 경제 콘서트에서는 당 측이 무력 충돌을 우려하며 시설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차 공천 결과까지 보셨는데요. 민동기 기자, 정청래 의원도 탈락을 했고 이해찬 의원까지 이제 탈락을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탈락의 어떤 과정들을 쭉 보면 종편에서 찍어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더민주가 종편 따라하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 같고요. 분명한 것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가 6월 25일자 사설로 기억을 하는데요. 딱 정확하게 사설에서 정청래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적시를 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3월 11일자 사설에서 이해찬 의원을 정확하게 적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천에서 탈락을 시키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선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 여론의 어느 정도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하겠지만 조선 동아일보 눈치를 봐서 그렇게 공천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여론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해서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의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강한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야권 연대라든가 야권 통합 얘기를 하면서 특히 천정배 공동대표라든가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정청래 의원과 이해찬 의원은 흔히 말해서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친노 패권주의의 일종의 상징가도 같은 그런 인물인데 두 의원을 이렇게 컷오프 시키면서 국민의당과 어느 정도 야권 연대 가능성을 좀 열어두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쪽에서는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을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당과의 야권 연대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포석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성공할지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 고 기자님, 네.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예.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세종시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혹시나 악재가 되거나 또는 총선에서 표를 더 얻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저는 일단 좀 다른 시선으로 네. 이 공천 배제를 봤으면 하는데요. 정청래, 전병헌, 이미경, 그리고 또 이해찬, 공히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략공천위원장이 이렇게 토로했듯이 이 사람들 배제하고 그럼 전략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 김종인 비대위 대표께서 알아서 하시라. 떠넘기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지난 2012년 총선 때는 지금은 이제 이 친노 그룹이 피해 그룹이 됐는데 예. 그때는 이제 가해 그룹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이 야당이 승리할 것이다. 예. 그런 이제 공기가 있었고 거기서 그때 공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이미 이겨놓은 선거를 우리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당선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친노 패권주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한 공천이라기보다는 이겨놓은 선거를 우리 사람이 얼마나 더 있느냐 이제 그런 게임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국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 한석 한석을 이기는 게 중요한데 이들을 이렇게 배제해버린 것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아니라 한 선거가 끝나고 2, 3개월 뒤에 다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어떤 그림이 보일 것인가. 거기 관점에서 보면 되게 선명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친노 그룹이 당권을 다시 가져가기 힘들게, 거기에 이제 그런 분들이 전부 배제됐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런 그룹들이 지금 이제 와해된 것은 그럼 이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휘두르고 있는 거는 전시작전권인데 이 다음에 평시작전권을 어떤 식으로 그릴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노련한 그런 이해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이것은 그러면 이 다음에 당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대권까지 그 당의 어떤 이 구도를 바꾸는 패권주의다. 또 다른 이 친노를 희생양으로 내세운 또 다른 패권주의다라고 봐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야권에서도 볼 때도 그냥 전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에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와서 총선 끝나면 물러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그럼 이런 관점으로 간다, 이런 구도로 계속 간다고 하면 김종인 대표가 총선 이후에도 당권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걸로 보십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가변적이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뒤에 계속 하는 걸 전제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권력의 속성은 후계 구도를 짜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그 최재성 의원이나 보이지 않는 소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박영선 의원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었던 이미경 더 다선 의원인 이미경 의원을 배제시켜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을
또 배제했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정세균계가 독자 계보가 있는 계보인데 정세균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도 또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다음 그 당의 어떤 그림까지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 기자님, 지금 방금 고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를 최재성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누가 그럼 뭐 혹시 민 기자님 추측되는 분이 있어요? 누가 보이는 손이고 누가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라기보다는요. 예, 예. 그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사실상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된 그런 주도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최재성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전략공천위원회 그 너머에 누군가가 됐든 아니면 특정 세력이 됐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비대위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권한을. 그게 상징적으로 좀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비대위원들은 사실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이죠. 소위 게임의 심판들은 다 살아남고 자기 기준으로 다 자르고 있는데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사실 그게 비판의 대상,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철저하게 아까 고지열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어떤 권력 투쟁의 전초전 비슷하게 이게 총선 이후에 사실상 그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 총선 공천을 통해서 일종의 그게 전초전 성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전략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요. 말이 안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이 임기 내에 딱 중간쯤에 치러지는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야당의 어떤 총선 전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그런 쪽으로 의제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이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의제 설정하고 있는 거는 마치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의제 설정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저는 뭐 그게 국민의당이 이렇게 분당이 되면서 국민의당 쪽에서도 뭐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이런 걸 요구를 했고 조중동이라든가 보수 진영에서도 그게 요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의제가 그쪽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큰 그림을 그린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국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라든가 새누리당과의 어떤 그 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한 의제 설정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 주소가 거기서부터 좀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이 그림을 안 만들어준 게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지역구 개소식을 그러니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3월 12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통보를 받으면 개정 휴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말 상처를 지금 입은 상태일 텐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7선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총리 출신의 그런 사람을 할 때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어떤 정무적인 것을 위해서 이번에 좀 양해해달라. 그런 그림들을 전혀 만들지 않고 또 최근에 그 동아일보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왜 이렇게 정세균계를 쳐냈냐 이렇게 했더니 나는 그 사람들이 정세균 패거리인지도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도 이렇게 당대표를 거치고 어떤 당의 그런 중진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상당한 어떤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도 보수지만 읽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도를 그려줘 버리면 이 선거가 친노들에 대한 정리하는 선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야권 심판 선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여당 심판 선거와 야당 심판 선거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야당 심판 선거 구도를 만들어주는 그림이 바로 친노 청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연결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야권 연대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야권 연대라는 거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그 방식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중요한 건 사실 야권 결집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나 여기서 이제 이런 결집이 일어나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던 게 이 정청래 그 공천 배제부터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하향 곡선 그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야권 연대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야권 결집이에요. 예. 근데 지금 야권 연대로 지난주까지 와해된 곳은 국민의당인데 예. 지금은 그 결집이 해체된 곳이 더불어민주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떤 그 리더십 방향은 좀 더 어떤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친노 패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예. 친노 패권 청산 이게 사실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지금도 계속 그게 이슈화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또 어떤 분은 친노가 어디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대체 친노가 잘못한 게 뭔가요? 예.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에 개파가 없는 정치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저는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본인들의 친소관계와 그 다음에 누가 정치를 이끌어줬는지, 뭐 그런 거에서 다 발생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개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개파가 어떤 식으로 갈리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개파가 정책적으로 갈리는 개파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교 대상은 친노와 비교 대상은 지금 진박이에요, 진박. 그렇다면 지금 그 개파 중에 어느 개파가 훨씬 더 힘이 셀까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평가받아야 할 일 중에 어디가 가장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대통령과 가까운 그리고 가장 지금 메이저리티인 진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그룹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새누리당은 이 당 대표마저도 옴쭉달싹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데가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소급해가지고 그럴 게 선거를 할 만큼 우리가 지금 한가한 것인지 그리고 친노가 거쳐오는 과정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키를 잡더라도 지금 공천도 더불어민주당만 생긴 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생겼고 이 새누리당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패권이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친노 패권을 얘기하면 진박, 친박 패권이라면 왜 그럼 심지어 예를 들면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마저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친박 패권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보도 태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보도 태도 이전에요. 저는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면은 조중동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리면서 친노 패권주의가 굉장히 과대 의제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고재열 기자도 얘기를 했고 최진문 교수께서도 아시겠지만 친박도 아니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한국 정치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진박 패권주의거든요. 근데 어느 언론도 심지어 경향이라든가 한겨레조차도 진박 패권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 진박 패권주의의 핵심에 있는 인사의 구체적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공천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언론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진박 패권주의는 의제화가 안 됐고 친노 패권주의가 의제화가 됐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조중동이라든가 종편에서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로 해온 게 하나 있고요. 그걸 단순히 그 조중동이라든가 종편에 영향을 받았다. 혹은 뭐 압박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조중동의 여론을 친노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여론을 당내 공천에서 개파 싸움에서 적절하게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상승 효과를 내면서 친노 패권주의가 마치 이번 총선에서 최대 의제로 떠오른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야권의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야권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국정의 실패 문제, 또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 갈등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도 하고 선거 참여에 대해서도 그냥 뭐 난 싫다 이런 의미를 또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과연 이 김종인식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기존의 야권 지지층에게 지금까지 공천 내용을 봤을 때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도리어 이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소위 이번에 뭐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더민주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빠져나오고 정의당으로 갔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종인식 공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어느 쪽 당에서 더 우세한 기세에서 이렇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이번 총선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렇게 치렀다면은 국민의당이 제1야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기세들이 중요한데, 필리버스터링으로 해서 이제 지금 상당히, 그 다음에 야권 연대론으로 해서 흔들어서, 상당히 이렇게 어떤 이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야권 결집이 와야 되면서 지금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려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공천이란 거는 어떤 식으로 하든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나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이거에 지금 반발하는 직접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 그림의 흐름을 지금 계속 연결해 주는 것에 염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로 온다면, 이 경제민주화 이슈, 김종인 대표의 비대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정을 물어서 이번 총선을 경제 선거로 치르는 거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물 중에서 경제 인물이 상당히 주축이고, 그리고 본인의 스페셜티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제가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야권 분열로 완전히 가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본인의 리더십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인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야당에 필요하다. 그런 이제 느낌을 줬었는데 지금은 저 사람 좀 이렇게 지금 꼰대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꼰대다. 그리고 완전 이건 너무 독재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흐름을 이렇게 잊지 못한 거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여론조사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여론조사 내용이 있으면 여론조사 결과가 더민주가 빠지고 정의당이 약간 올라오고 새누리당은 약간 올랐다. 물론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게 뭐 의미가 있냐 없냐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정청래 그다음에 이해찬 이런 이제 소위 친노라고 뭐 그게 실체가 있든 없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정당 지지도가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럼 아까도 제가 반복한 질문입니다만 더민주 같은 경우는 지금 26.1%까지 떨어졌고요. 새누리당은 43%가 돼 있고 더민주는 그대로 더민주가 아니죠. 국민의당은 현상 유지하고 약간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양상이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민주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새누리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한 달이라는 아직 그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이라는 기간에 한국 정치는 변수가 일단 너무 많고요. 다만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공천 파문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정당 지지도는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판단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친노의 어떤 상징적 인물이었던 이해찬 의원과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요. 그다음에 보수 진영의 어떤 일정 부분 여론까지 감안을 해가면서 이렇게 공천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아까 고절기도 얘기했지만 지역 개개별 그 후보지에서 뭐 어떤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경쟁력 후보 있는 내세워서 그 후보를 승리하게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중도층을 잡아서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큰 그림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도가 어느 정도 빠지고 이런 거는 앞으로 아마 또 나름대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을 내놓겠죠. 근데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지지층을 잡는다라는 전략보다는 중도층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집토끼 산토끼 얘기할 때 산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더민주에서 김한길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으로 간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도 공천을 했고요. 천정배 의원 지역구도 공천을 했고 이런 상황이면 뭐 엊그제만 해도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는 공천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합당이나 아니면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연대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행태를 봤을 때 그러면 더 이상의 선거연대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쓰는 전략은 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 그들에게 이 좀 탐탁지 않게 보이더라도 외연을 확장하겠다 그런 거기에서 이제 나타난 것인데 거기에 그 쓰려고 했던 카드 중에 그러니까 야권 연대에 대해서 그림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임무를 이렇게 함부로 다시 받아들인 건 큰 어떤 효과가 없겠다 그런 생각은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반면교사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지지율이 좋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영입을 빼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호남이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빼갔는데 그 인물들이 다 왔을 무렵에 나타난 현상은 당 지지율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덩치 불리기가 지금 정치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국민의당이 보여줬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그런 야권 연대론으로 국민의당을 흔든 걸로 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한 명 한 명을 여기에 영입해 온다라는 게 정치적 성과물도 아니고 그리고 외연 확장에 어떤 그 도움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느끼고 그걸 이제 가서 그리고 이제는 이 시점이 물리적으로도 이제 통합이나 거기에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거의 그 지역구 단위의 이제 연대만 이제 가능해질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노라고 소위 얘기하는 청산된 분들이죠. 전병훈 의원, 뭐 이해찬 이런 분들 또 정청래 이의 신청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혹시나 이분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말 어려운 그건 전망이죠. 본인들이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판세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본인들도 고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인이 출마함으로 인해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 판세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오히려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이제 더 많아지잖아요 후보가. 보세요 더민주, 국민의당 또 무소속. 그러면 더 필패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합쳐서 야권에서 한 후보만 나와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해찬 의원이라든가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를 시켰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 후보를 대안할 후보를 아직 못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참 전망하기 어렵긴 한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지역구라든가 이런 데서 경쟁력이 아직은 굉장히 많게 나오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능성이 천차만별인 게 이를테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진박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공천을 안 주면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질 사람이에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이제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수도권에서 다자구조가 될 때는 또 이제 계산법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어떤 지금까지 공천에서 먼저 튀어나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니까 1호로 공천 불복을 하면서 탈당하는 거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서 지금 텐션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건들 뭐냐면 이들을 배제했을 때 그럼 전략 공천을 누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를 그 전략공천위원회에서 했다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더 반발이 일것 같으니까 포기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이 며칠에 어떤 그런 그 지점은 남아있고 이제 그 결정권을 가져왔잖아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상당히 그 흐름을 반영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과 여러 가지 그런 관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지금 어떤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런 깜짝 결정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그냥 참아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재미를 누리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전체 판세나 총선에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본인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은.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대표는 네. 본인 목표치가 지금 110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0석을 위해서 한 석 한 석을 그렇죠. 정말 거기에서 이 각계 전투를 해서 하나하나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110석 하면 나는 되는 사람이고 지켜내면 네.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 지켜낸 뒤에 저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나를 그냥 이렇게 헌신짝보도 하겠구나 이렇게 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지금 다 배제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좀 이제 어떤 그런 반응도 지금 본인은 그냥 SNS의 반응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주중에 어떤 다시 다른 양태로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면 그거를 반영해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산술적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집토끼 산토끼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콘크리트 지지층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새누리당은 그게 계속 가는 거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노 패권주의라고 이미 찍혀가지고 잘려나가면서 밑에가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흔들리고 있고 거기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집토끼가 어떤 형태로든 나갔다고 칩시다. 네. 또 일정 부분 몇 퍼센트가 나갔다고 치고 이게 만약에 김종인식 공천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산토끼를 데려오는 효과가 있다면 산술적 계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익이 된다고 보세요? 이런 식의 공천 행태가? 저는 예. 그 김종인식 그 산토끼 잡기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다만 집토끼, 흔히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야권 지지층은 이렇게 산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비례대표에서 뭐 정의당을 예를 들어서 정의당을 뭐 지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이런 전략을 전략에 실망해서 근데 만약에 지역구에 나온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한 상태에서 산토끼를 잡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것 같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노지민 기자가 이거 다 종이 갖다 주셨는데 새누리당 6차 공천 결과입니다. 현역 5명 공천이 배제가 됐는데 이 가운데 4명이 대구예요. 대구 TK 하면 이제 가장 민감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이고요.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은 TK가 중요한데 이 4명이 공천에서 배제됐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 기자님. 이거 갑자기 받으셨지만, 이렇게 새누리당이 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총선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친박 핵심으로 서상기 의원이 나오고, 뭐 친박계 홍지만 의원 나오고 그러는데, 이 친박 내부에 지금이 누가 진박인지 그 흐름은 더 이렇게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큰 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삼선 의원이면 그 지역의 다른 삼선 의원이 가장 큰 적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서상기라는 내 라이벌을 희생양으로, 친박 희생양으로 주면서 비박들을 자르면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이제 이쪽에 내 라이벌은 희생양으로 그런 식의 공천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하는 방식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희생양으로 깔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비박계를 어떤 두루 좀 손봐준 뭐 이런. 근데 만약 그렇다면 혹시나 유승민 의원은 지금 이제 뭐 지지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앞서가고 있잖아요. 월등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재만 후보보다 훨씬 더. 그런데 이런 방금 말씀 서상기 의원처럼 친박 핵심을 잘라내면서 혹시나 유승민을 잘라내거나 또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상현 의원 둘을 함께 쳐내거나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막말 파문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당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유승민 의원까지 쳐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 그 말을 말씀하시면서도 예.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의 수들을 예. 되게 고려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고민하죠.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친박 핵심에서도 그 그것들을 지금 되게 지금 이렇게 보면서 또 여러 흐름도 주시하면서 그리고 아마 시시각각 결론이 달라질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국면이죠.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그 유승민 의원을 쳐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그런 반작용, 역풍들이 많이 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TK 지역이라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선거에서 그런 식의 어떤 이것들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그럼 윤상현이란 카드를 그런 맞바꾸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 고려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예. 이 명단을 보면서 예. 지금 여기 뭐 서상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언론에서는 친박 핵심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홍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박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비박계로 분류가 되는 인물들인데 네. 이렇게 공천을 친박 핵심이나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런 인사들을 공천 배제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고재열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 예. 그나마 이렇게 공천을 배제시키더라도 여론의 역풍이 그만큼 덜 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유승민 의원이 계속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천을 배제시켰을 경우에 그 역풍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거든요. 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유승민 의원이 컷오프 됐는데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된다고 하면 그 역풍은 또 어떻게 막을 겁니까? 대구 지역에서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네. 보니까 새누리당은 영남권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지금 이렇게 탈당 후 출마하는 기존 이제 현역 정치인이 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신의 폭이 유승민 의원한테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가능성도 또 열려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칼자루 진 쪽에서도 이렇게 계산법이 복잡해지는 거겠죠. 네. 김부겸 의원은 어떨까요? 대구에서 지금 뭐 유일하게 어쨌든 앞서고 있고 TK 지역에서 지금 당선이 된 적이 없는데 예. 김부겸 의원 이번에는 좀 일을 낼까요? 어떠세요, 두 분 생각은? 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워낙 그 안티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도 예. 김부겸 이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당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 여파를 이번에 좀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TK 지역의 여론 향배라든가 역풍이 워낙 지금 복잡하게 변수가 네, 지금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여기서 김부겸 의원이 또 어느 정도 그 변수랑 좀 맞물려가지고 당선 가능성을 높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전에 예. 아마 이 1990년대 이후에 이렇게 새누리당 계열이 아닌 당의 당명으로 당선되었던 사례로 이제 아마 안동 쪽에 예. 권오을 전 의원 네.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런 이제 그건 또 안동 지역의 어떤 그 영남 남인들의 반골 기질도 예.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꼭 야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자기 칼라가 명확하면서 그냥 할 말 하는 사람 한 번 이렇게 그리고 그 안동 이제 권씨 가문의 예. 어떤 영향도 있고 그렇게 그런 쪽에서 이제 그 가능성은 열렸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지지율에 비해서 예. 어떤 실제 어떤 투표 때 아마 김부겸이라는 이름 옆에 있는 당명 때문에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보고 이렇게 그 평가를 하자면 51대 49로 아직 어려운 쪽이 49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두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연대 문제를 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데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연대, 뭐 그게 합당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선거 연대를 했을 경우에 과반 의석을 저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의당과의 연대는 사실 그렇게 별로 염두를 안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그 정의당과의 연대는 필요성이 없는 건지 각종 한마디씩 해주시죠.
과반 의석을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야권 연대를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지금 시점에서 저지할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물으시면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많이 희망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뭐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게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정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는 그렇게 고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 중도층과 일정 정도 보수층 여기서 굉장히 유동적인 유권자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의당의 지지층은 그런 중도나 보수 쪽이 아니라 또 왼쪽에 가 있는 지지층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전략은 크게 고려치 않는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고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그 김종인 대표가 뭐 지역구 단위에서 거기에서 단일화하는 것은 그거는 알아서 할 일 아니냐. 그걸 내가 하라 마라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열어뒀는데, 그러니까 어떤 당 차원의 정책적인 그런 연대 그림보다는 그런 그 지역 단위에서 그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정도 열어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 실제 비중 있게 이렇게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고 이미 이전 선거에서 몇 번 해본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나 이제 어떤 그 중간자 역할을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떤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오히려 그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서 선거구가 10여 곳이 늘어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떤 중원이 지금 이동을 해 있는데, 그 수도권에서 선전하기 위한 어떤 거기로 가는 그 그림. 그래서 야권을 결집시키고 야권 지지자가 좀 흥이 나고, 그래서 뭔가 좀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흐름을, 거기에 지금 그림을 못 그리고 지금 막연하게 산토끼를 찾고 있는 것들은 거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좀 흥이 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야권 지지층들이 정말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해찬 의원의 낙천이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라는 표현이 낯이 익어서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지난달 초에 황교안 총리의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황 총리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결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치적이라는 수식어, 이 단어가 원칙에 어긋난 결정을 가리는데 악용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정치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또 한 번 각인시키는 것은 아닌지 괜한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투표의 힘,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